너같이 천한 년은 판사 아내로 안 어울려. 5년간 새벽 5시부터 뼈 빠지게 남편 뒷바라지해 줬더니 판사 합격되자마자 다른 여자와 신혼여행을 떠난 남편. 하와이로 상간녀와 신혼여행을 떠난 남편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전화기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며 자신의 인생이 완벽해졌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남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세금을 피하려 제 이름으로 몰래 돌려놓은 그 63억짜리 강남 2층 집이 법적으로 완벽한 제 소유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격에 안 맞는다고요? 그럼 그 잘난 격 바닥까지 처박아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미친년아, 네가 감히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수화기가 귀에 닿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우아한 사모님 행세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악마구리 같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와장창, 쨍그랑. 시어머니의 비명 뒤로 묵직한 도자기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네가 지금 우리 보고 길바닥에서 자라고 미친 짓을 해? 63억짜리 집을 내 맘대로 팔아넘겨? 당장 부동산 달려가서 당장 계약 취소해. 당장 원래대로 돌려놓고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란 말이야. 시어머니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는 오가는 행인들 사이에 꼿꼿하게 선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방금 넘긴 2층 집 등기부에 제 이름 석자가 단독으로 올라있던 거 정말 모르셨어요? 수화기 넘어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쳐 날뛰던 목소리가 뚝 끊기고 거친 숨소리만 씩씩대며 들려왔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윽박질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아버님이 세금 피하려고 잠깐 내 명의로 맡긴 거잖아. 껍데기만 내 이름으로 해둔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감히 주인 행세야. 어머님, 잠깐 맡겼다는 증거가 대체 어디에 있죠? 뭐라고? 집주인이 저라는 증거는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비싼 63억짜리 2층 집 재산세도 다달이 수십만 원씩 나오는 관리비도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부 제가 냈는데요.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조용히 못을 박았습니다. 아버님 통장이나 어머님 통장에서 세금 나간 내역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세금 고지서 날아올 때마다 며느리 보고 알아서 내라며 영수증 뭉치를 바닥에 던지신 분은 어머님이십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년이 네가 시댁 재산을 통째로 훔쳐가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일 거야. 신고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세요. 경찰서든 법원이든 제가 먼저 서류 들고 찾아갈 테니까요. 어머님께서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제게 말씀하셨죠. 밥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며느리라고요. 밀린 밥값은 집 팔아넘긴 돈으로 제가 아주 두둑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매정하게 눌러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서 다급하게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를 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번쩍이는 남편의 이름을 잠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다가 빨간색 통화 거절 버튼을 밀어버렸습니다. 제 오른손에는 방금 부동산에서 건네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이 들어있는 빳빳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지난 5년치 재산세와 관리비 이체 내역이 날짜 순으로
완벽하게 저장된 낡은 핸드폰이 단단히 쥐어 있었죠. 두 가지 모두 제가 온전한 집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무기이자 방패였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검게 죽은 화면을 확인한 뒤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지하철역 입구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곁을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얌전해 보이는 여자가 시댁 식구들이 목숨처럼 떠받들던 63억짜리 판을 통째로 엎어버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모든 일이 시작된 5해 전 봄, 저는 강남의 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8년째 근무하던 평범한 경리였습니다. 숫자 하나 틀리는 법이 없고 영수증 한 장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꼼꼼함은 제 오랜 직업 습관이자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배정우 사장님은 제 그런 성실함을 누구보다 높이 사주셨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던 어느 오후, 저는 사장실 책상 앞에 마주 앉아 빳빳한 청첩장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신랑 될 사람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옆에서 챙기고 뒷바라지 하려면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배정우 사장님은 기쁘게 축하한다는 인사 대신 미간을 깊게 찌푸린 채 하얀 청첩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사장님의 입가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세린아, 사람 볼 줄 알아야 한다. 배정우 사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환상이 아니라 뼈저린 현실이야. 한쪽만 뼈 빠지게 희생하고 성실한 게 너 하나뿐인 집안은 절대 오래 못 간다. 당시 저는 사랑과 핑크빛 미래에 눈이 멀어 사장님이 건넨 뼈아픈 조언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번듯한 판검사가 되면 덩달아 행복해질 거라는 헛된 기대 하나만 믿고 사직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배정우 사장님의 걱정이 잔인한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강남의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는 시작부터 숨이 막힐 듯 싸늘했습니다. 비싼 음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63세 시어머니 채말려는 팔짱을 낀 채 제 부모님을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친정이 뭐 대단히 내세울 만한 집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채말려가 코웃음을 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정한이는 머지않아 나라의 녹을 먹는 판검사가 될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세린이가 숟가락 하나 달랑 얹고 우리 뼈대 있는 집안에 들어오는 걸 크나큰 영광으로 알아야지 아며. 평생 노점과 작은 식당을 전전하며 성실하게 저를 키워내신 제 부모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로 치맛자락을 부서져라 꽉 쥐고 옆에 앉은 예비 남편 오정안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정안은 어머니의 무례한 폭언을 말리기는커녕 제 쪽으로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태연한 얼굴로 자기 앞에 시원한 물잔만 홀짝홀짝 비우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양가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파혼이라는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어 결국 꾹 참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시댁의 63억짜리 으리으리한 2층 집으로 신혼살림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 발을 들인 첫날 밤부터 제게 주어진 것은 달콤한 며느리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칼같이 눈을 떠야 하는
무급 가정부의 끔찍한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손가락으로 주방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세린아, 아버님 아침상은 국물 안 씻게 제때 내오고, 정한이 사시 공부하는데 방해 안 되게 도시락 반찬은 매일 고기 반찬으로 새로 싸라. 네, 어머님.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우이 속옷이랑 실크 블라우스는 절대 세탁기 돌리지 말고 반드시 내 손빨래로 팍팍 삶아서 널어둬. 알았니? 며느리를 향한 끝없는 지시와 날카로운 호통이 매일 아침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건설사 대표인 시아버지 오병규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 헛기침을 했지만 며느리의 새벽 헌신을 너무나 당연한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차려낸 따뜻한 밥상을 받으면서도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죠. 주말이면 얄미운 시누이가 양손을 가볍게 흔들며 빈손으로 친정에 들이닥쳤습니다. 시누이는 식탁에 떡하니 앉아 제가 정성껏 한 요리를 얄밉게 축내기만 했습니다. 그러고는 밥풀이 늘어붙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과일 깎는 뒤치닥거리는 온전히 제 몫으로 팽개쳐두고 자기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의 지독한 무시는 귀한 손님이 오는 날이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린 거실에 시어머니의 모임 손님들이 값비싼 모피를 두르고 들이닥쳤습니다. 손님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등을 억센 손으로 거칠게 떠밀며 주방 안쪽으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너는 부엌에 좀 들어가 있어라. 촌스럽게 돌아다니면 내 손님들 보기 참 민망하니까. 시어머니는 냄새나는 벌레라도 보는 듯 불쾌한 표정으로 쏘아붙이더니 주방의 무거운 미닫이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거실에서는 고급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탕하고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어두컴컴한 주방 싱크대 앞에 우두커니 서서 차가운 수돗물에 고무장갑을 푹 적셨습니다. 이 거대한 63억 2층 집에서 저는 존중받는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낡은 부속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멸시를 당하는 날이면 남편 오정환의 따뜻한 위로라도 바랐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차가운 얼음장이었습니다. 늦은 밤 방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한 씨, 어머님께서 손님들 앞에서 저를 뒷방으로 숨기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엄연히 이 집 가족이잖아요. 남편은 엎드려 읽고 있던 두꺼운 법학책에서 시선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깐깐하셔. 네가 부족한 며느리니까 그냥 네가 무조건 참아. 나 피곤하니까 쓸데없는 말 시키지 말고. 남편의 매정한 등짝을 보며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 넓디 넓은 2층 집에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지독한 고립감이 매일 밤 제 숨통을 강하게 쥐어짰습니다. 숨막히는 시집살이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식구들이 모두 코를 골며 잠든 깊은 새벽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낡은 가계부를 펼칠 때면 비로소 제가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오랜 격리 생활의 꼼꼼한 습관은 제 몸과 머리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산 식재료 영수증부터 거액의 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고지서, 남편의 비싼 고시 학원비 이체 내역까지 저는 시집에서 오간 모든 돈의 기록과 영수증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풀칠해
가계부와 두꺼운 스크랩북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도 끝이 나고 저도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바보 같은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캄캄한 부엌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며 제 자신을 위로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이 집안은 며느리를 철저하게 노동력 착취의 도구로만 소비한다는 잔인한 진실만을 뚜렷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시댁의 젊음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시들어가던 어느 해 가을, 남편의 세 번째 사법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집 식구들의 뻔뻔한 탐욕은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제 친정 부모님의 마른 통장으로까지 악랄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오정안의 세 번째 사법시험을 석 달 앞둔 그해 가을, 강남 2층 집의 뻔뻔함은 제 개인의 노동력 착취를 넘어 친정을 향한 노골적인 금전욕으로 번졌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엄청난 식비와 남편의 고액 과외 학원비는 이미 결혼 전 제가 모아둔 예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과일을 먹던 시어머니 채말려가 불쑥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린아, 이번이 우리 정한이 인생이 걸린 마지막 고비다. 고시원 특강비랑 교재비가 아주 많이 모자라네. 네가 친정에 말해서 돈 좀 당겨와 봐라. 저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도 노점하시면서 근근히 모은 돈이 전부예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벌립니까? 제 예금도 이제 바닥났고요. 시어머니는 포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매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며느리가 돼서 쥐뿔도 해오는 게 없으면 지 남편 판사 만드는데 친정구석 돈이라도 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이 정도 뒷바라지도 못하면 내년이 우리 집에 무슨 소용이 있어. 시어머니의 은근한 협박과 멸시가 섞인 폭언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바쳐 마련한 피 같은 노후 자금 2억 원을 망설임 없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세린아, 남편이 판사만 되면 너도 어깨 펴고 떵떵거리며 살 텐데 이깟 돈이 문제냐? 시댁 눈치 보지 말고 정한 서방 팍팍 밀어줘라.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고 저는 짐승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8년간의 격리 생활로 다져진 제 직업적 본능은 그 눈물 속에서도 서늘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저는 시댁과 남편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정식으로 이자율과 상환일이 적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을 거쳐 시어머니의 계좌로 2억 원이 고스란히 이체된 모바일 뱅킹 화면을 선명하게 캡처하여 친정 2억이라는 폴더에 날짜별로 꼼꼼하게 저장해 두었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2억이 찍힌 이체 영수증을 건네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 평생 모으신 전 재산입니다. 나중에 정한 씨 합격하면 이 돈은 가족이니 꼭 갚아주실 거죠? 시어머니는 이체 내역을 확인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가족? 웃기고 자빠졌네. 며느리년이 시댁 들어와서 이 정도 푼돈 해오는 건 당연한 의무야. 유세 떨지 말고 당장 정한이 야식이나 새로 끓여가.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친정의 피 같은 노후 자금 2억 원이 강남 2층 집으로 넘어갔지만 이 집안에서 제 위치는 쥐꼬리만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을 짓고 걸레질을 하는 무급 가정부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해 추석. 강남 2층 집 넓은 대청마루에는 시아버지의 형제들을 비롯한 친척 20명이 시끌벅적하게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전날 새벽부터 홀로 부엌에 틀어박혀 산더미 같은 나무를 묻히고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며 수십 장의 전을 부쳐냈습니다. 땀에 절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상을 나르는 제 모습은 마치 조선시대 노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친척들 사이에서 비싼 양주가 몇 순배 돌아 분위기가 거나해졌을 때였습니다. 다 쓴 빈 접시를 치우기 위해 제가 마루 한가운데를 지나가려던 찰나 시어머니 채말려가 벌떡 일어나 제 팔뚝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동서들, 우리 며느리 꼴 좀 봐. 하루 종일 굼벵이처럼 굼뜨기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술기운이 오른 얼굴로 20명의 친척들 한복판에 저를 억지로 세워놓고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얘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뭐 하나 번듯하게 해낸 게 있나? 우리 정한이 사시 공부한다고 피를 말리는데 지가 무슨 보탬이 됐어. 그저 따뜻한 2층 집에서 편하게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지. 제 친정에서 끌어다 쓴 2억 원이 고스란히 아들 곳이 뒷바라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을 새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의 과격한 말에 어색하게 하아 웃으며 서로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많은 어른들 중 누구 하나 새댁이 참 고생이 많다며 저를 옹호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접시가 달그락거릴 정도로 온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뻘건 모욕감이 활활 타올랐지만 친척들 앞에서 차마 소리를 지를 수 없어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수모를 고스란히 삼켰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독설을 온몸으로 견디는 동안 거실 구석에 앉아있던 남편 오정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저를 공개적으로 짓밟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사촌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시덕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비열하고 무관심한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우두둑하고 차갑게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그릇들을 홀로 설거지하며 차가운 수돗물에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저는 존중받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값싸게 부려먹다 버릴 소모품이자 돈줄을 쥐어짜내는 도구로 완벽하게 소비되고 있었음을 그제야 분명하게 자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퉁퉁 부은 손을 이끌고 부엌 식탁에 앉아 지난 몇 해 동안 이 시댁 구석에 쏟아부은 끔찍한 액수의 돈과 노동 시간을 가계부에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액에 제 스스로 아연실색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정한 씨가 이번 사법시험에 덜컥 합격해 판사가 되면 내 고생을 알아주고 어머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바보 같고 미련한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겉으로는 돈이 넘쳐나 보이던 시아버지 오병규의 건설사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엌 구석에서 눈물 찢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시아버지가 저를 자신의 어두운 서재로 조용히 불러들이면서 이 위태로운 집안의 불길은 마침내 제 명의와 63억 집문서 위로 매섭게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른 것은
친척들의 명절 모욕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늦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시아버지의 넓은 서재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갔습니다. 짙은 원목 책상 위에는 낯선 서류 뭉치와 두꺼운 도장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세린아, 이리 와서 좀 앉아라. 항상 꼿꼿하고 근엄했던 시아버지 오병규는 평소와 달리 몹시 초조하고 다급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의자에 앉자마자 시아버지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무리하게 진행하던 외곽 신도시 건설 사업이 크게 어그러졌다. 어음 막을 돈이 없어서 회사가 당장 내일 모레 부도 직전에 몰렸어.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2층 집의 풍족한 생활 뒤에 이런 거대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거다. 모레쯤이면 국세청에서 내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당장 이 63억짜리 2층 집부터 넘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그래서 말인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책상 너머로 상체를 불쑥 내밀며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세린아, 이 집을 내 명의로 잠깐만 돌려놓자. 딱 몇 달만 세무당국 압류를 피하면 내가 자금을 융통해서 바로 다시 내 명의로 돌려받을 거다. 우리 집안에 너 말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니? 우리 가족 살리는 셈치고 제발 도장 좀 내다오.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비굴할 정도로 애원했습니다. 평소 저를 본체만 체하던 분이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제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며느리로서 어떻게든 이 집안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는 바보 같은 책임감이 솟아올랐죠. 뭔가 꺼림칙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결국 저는 핸드백에서 제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뭉치 위에 찍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63억짜리 2층 집의 등기 명의는 시아버지 오병규에게서 며느리인 제 이름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름이 바뀐 뒤 시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채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2층 집만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 무사히 압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한 거액의 재산세 고지서와 다달이 100만 원 가까이 청구되는 관리비는 모조리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랜 격리 생활의 강박적인 습관 덕분에 저는 세금 한 건, 관리비 한 건을 납부할 때마다 영수증과 모바일 이체 내역을 캡처해 제 핸드폰 속 2층 집 폴더에 날짜 순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습니다. 제가 63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지켜주었으니 시댁 식구들이 조금이라도 고마워하며 저를 사람 대접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끔찍하게 배신적이었습니다. 압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한숨을 돌린 시어머니 채말년은 오히려 저를 향해 한층 더 악랄하고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개고 있는 제 등 뒤로 다가온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습니다. 야, 문세린. 이 집 등기부에 내 이름 좀 올라갔다고 혹시라도 네가 진짜 안방마님이라도 된 줄 착각하는 건 아니지? 넌 그냥 세금 피하려고 잠깐 껍데기만 빌려준 깡통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 주제 파악 똑바로 하고 청소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는 발끝으로 제가 정성껏 개어놓은 수건 더미를 툭 차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제 통장으로 낸 수백만 원의 세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63억짜리 집을 지켜내고도 여전히 바닥에 먼지 취급을 받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이 집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기대마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이 얼어붙어 무너져 내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부엌 식탁에 홀로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던 제 곁으로 누군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 집에서 15년째 꾸준히를 도맡아 하고 있는 예순한 살의 가사도우미 진옥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세댁, 이것 좀 마셔. 속이 뜨뜻해야 서러운 것도 가시는 법이야. 진옥희 아주머니가 거친 손으로 달달한 율무차를 타온 것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안주인 채말려의 변덕스러운 성질머리 밑에서 15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이고 온갖 인격 모독을 당해 온 이 거대한 2층 집의 또 다른 불쌍한 피해자였습니다. 옥희 아주머니, 울지 마, 세댁. 이 집 사람들 하는 추잡한 짓거리, 내가 주방 구석에서 15년 동안 다 지켜봤어. 저 잘난 시어미나 아들놈이나 죄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시커먼 괴물들이야. 이 커다란 저택에서 우리 세댁이 제일 사람답고 착한 사람이지. 진옥희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꾹 참았던 눈물이 둑이 터진 것처럼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차가운 집안에서 저를 소모품이 아닌 진짜 사람으로 봐준 유일하고 온기 어린 눈길이었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며 율무차를 홀짝이자 진옥희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낡은 앞치마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졌습니다. 그리고 손때가 새까맣게 묻고 가장자리가 해진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슬쩍 밀어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집구석에서 떼인 월급이 한두 푼이 아니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억울할 때마다 여기다 꼬박꼬박 적어놨지. 아주머니가 넘겨주는 수첩 안에는 지난 15년 동안 이 집안에서 벌어진 온갖 부당한 일들과 체불된 임금 내역이 아주머니만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우미 아주머니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쌍욕을 퍼부은 날짜부터 월급을 10만 원씩, 20만 원씩 상습적으로 깎고 떼어먹은 날짜와 정확한 금액이 잔것처럼 남겨져 있었죠. 저는 그 작고 낡은 수첩을 바라보며 묘한 연대감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의 지독한 위선과 폭력을 묵묵히 기록해 온 숨은 목격자가 매일 서 있던 부엌 한 구석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든든한 등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각자의 깊은 상처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늦은 새벽, 두 여자는 소리 없는 단단한 연대의 씨앗을 가슴속에 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채 며칠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대문 앞 우체통에 꽂힌 우편물 하나가 이 집안의 공기를 다시 한번 싸늘하게 뒤바꿔 버렸습니다. 남편 오정환이 마침내 3번째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되었다는 하얀색 관보 통지서가 날아든 것입니다. 남편 오정환의 사법시험 합격과 판사 임용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든 그날 아침, 강남 2층 집은 그야말로 잔치집처럼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 채말려는 아침부터 동리가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온갖 친척들과 모임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고 시누이는 큼지막한 꽃바구니를 들고 호들갑을 떨며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판사가 됐다. 우리 정한이가 가문의 영광을 세웠어. 하지만 그 요란하고 화려한 축하연 속에서 남편의 고시 비용과 생활비를 대느라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털어넣은 저작 며느리의 몫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지서가 도착한 바로 그날 오후 믿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녁 장거리를 사러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는 낯익은 캐리어와 제 옷까지 화장품들이 산더미처럼 어지럽게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제 물건들을 신경질적으로 한 움큼씩 꺼내 거실 바닥으로 휙휙 던지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제 물건들을 왜 다 밖으로 빼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 소리치며 달려가자 시어머니는 먼지를 털어내듯 두 손을 탁탁 털며 제 옷가지를 발끝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야, 문세린.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기어나가야지. 우리 정한이가 이제 나라의 녹을 먹는 높으신 영감님이 되셨다. 판사 사모님 자리는 너같이 촌스럽고 격 떨어지는 애가 함부로 꿰차고 앉을 자리가 아니야. 내 시절은 오늘로 끝났으니까 짐 싸서 당장 옥탑방으로 방 빼.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널브러진 제 속옷과 코트들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이 집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짐승처럼 소리 죽여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는 동안 방에서 나온 남편 오정아는 바닥에 흩어진 제 짐을 귀찮다는 듯 훌쩍 뛰어넘어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며칠 뒤 열린 남편의 판사 임관식은 이 집안이 저를 향해 준비한 마지막 공개 처형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엄숙한 법원 대강당에는 번듯하게 차려입은 하객들과 법조계 인사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저는 미장원에 갈 돈이 없어 집에서 대충 머리를 빗어 넘기고 단정한 정장만 차려입은 채 시어머니 뒤를 조심스레 따라갔습니다. 축하 인파가 몰려들어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하객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제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툭툭 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우리 정한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고생 참 많았지요. 근데 우리 며느리? 하하, 얘가 뭐한 게 있답니까? 사실 공부 뒷바라지는커녕 주는 밥이나 축내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죠. 우리 아들 혼자 독학해서 이룬 눈물겨운 결과랍니다. 대강당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조롱이 마이크를 탄 것처럼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향해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얼굴은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시선의 한복판에서 저는 이번만큼은 꾹 참았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판사법복을 입은 남편 오정아는 자기 어머니가 아내를 짓밟고 조롱하는 소리를 똑똑히 듣고도 못 들은 척 다른 판사들과 껄껄 웃으며 악수만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비겁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슬픔이 서늘한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사흘 뒤 아침 남편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질초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나 지방연수원 동기들이랑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올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집 잘 지키고 있어. 남편은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무미건조한 통보만 남기고 횡하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서 남편이 남기고 간 차가운 공기를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아 무심코 핸드폰으로 SNS를 뒤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로스쿨 동기 모임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33살 하윤슬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윤슬은
언제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판사 사모님 자리를 노골적으로 탐내던 속물적인 여자였죠. 화면에 뜬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환상적으로 지고 있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을 배경으로 제 남편 오정환과 상간녀 하윤슬이 샴페인 잔을 들고 볼을 맞댄 채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윤슬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고 사진 아래에는 자랑스러운 해시태그가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드디어 시작된 우리의 신혼여행, 해시태그 내 사랑 판사님, 해시태그 하와이 로맨틱한 밤. 결혼 5년차 본처가 멀쩡히 시댁 안방에 쭈그려 누워 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와 신혼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밀월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당장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더니 달콤한 팝송이 희미하게 깔린 배경음과 함께 남편의 태연하고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정한 씨, 당신 지금 대체 어디야? 하와이 신혼여행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가 숨을 헐떡이며 악을 쓰자 남편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알게 될 텐데 잘 됐네. 내 입으로 굳이 말 안 해도 돼서. 세린아, 우리 이제 그만 깔끔하게 정리하자. 나 이제 판사야. 너같이 수준 떨어지는 여자랑은 더 이상 내 격이 안 맞아서 한 이불 덮고 못 살겠다. 한국 들어가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놔. 뚝, 뚜마이너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진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방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5년 동안 제 청춘과 친정 부모님의 돈을 싹 다 빨아먹은 인간들이 저를 향해 던진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을 때 안방 청소를 하러 들어오던 가사도우미 진옥희 아주머니가 기겁하며 다가와 제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세댁,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면 저 악마 같은 것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이야. 진옥희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강하게 흔들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급히 꺼내 제 손바닥 위에 꾹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내가 사장님 서재 휴지통 비우다가 몰래 주워온 거야.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펴본 것은 강남에 위치한 유명 법무사 사무실의 명함 한 장과 그 뒷면에 끄적여진 짧은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시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상담. 세린이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긴급 변경 요망. 증여세 최소화 방안. 진옥희 아주머니가 제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이 요즘 이 법무사 양반을 집으로 자꾸 불러들여서 은밀하게 술을 마셔. 내가 문 밖에서 엿들었는데 이 커다란 2층 집 명의를 세댁한테서 빼앗아 다른 사람 앞으로 슬쩍 돌려버린다는 얘기를 사모님이란 쑥덕거리더라고. 그 순간 제 흐릿하던 눈빛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번쩍하고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 위로 절망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63억짜리 집은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시아버지는 왜 굳이 법무사까지 은밀하게 고용해서 다시 명의를 훔쳐가려 하는 걸까? 껍데기뿐인 종이 쪼가리라면서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내 이름을 지우려 안달일까? 그렇다면 지금 이 집의 진짜 법적인 주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와이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사진과 시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법무사 메모를 쥐고 저는 뜬 눈으로 그 길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새웠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아침 해를 맞이한 저는 날이 밝자마자 세수만 대충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5년 전 사직서를 내고 떠나왔던 배정우 사장님의 세무회계사무소였습니다. 5년 만에 마주 앉은 배정우 사장님은 흰머리가 제법 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퀭하게 초췌해진 옛 직원의 얼굴을 말없이 유심히 살피더니 제 사연을 듣기도 전에 따뜻한 녹차 한 잔부터 끓여 내미셨습니다. 세리나,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천천히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해봐라.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찻잔을 꽉 쥔 채 지난 5년간 2층 집에서 겪은 지옥 같은 무급 가정부 생활, 부도 위기로 이남명의 이전, 그리고 어젯밤 제 숨통을 조여온 하와이 신혼여행 사진과 진옥희 아주머니가 찾아준 법무사 메모까지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배정우 사장님의 온화했던 표정은 굳게 얼어붙었고 미간의 주름은 분노로 깊게 파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며느리 피를 빨아먹고 그걸로 모자라 내쫓으려 들어? 사장님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바로 컴퓨터 전원을 켰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에 접속해 시댁의 63억짜리 2층 집 주소를 타자치셨죠. 잠시 후 찌익 소리와 함께 복합기에서 출력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사장님은 제 모니터 쪽으로 천천히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세리나, 이 화면 잘 봐라. 화면 중앙의 소유자란 애는 5년 내내 깡통 종이 쪼가리 취급을 받으며 발길질 당하던 제 이름 문세린 석자가 너무나 또렷하게 단독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배정우 사장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짚어주셨습니다. 내 시어머니는 명의만 잠깐 빌려준 거라고 악을 쓰겠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남의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야. 그리고 그 무효인 신탁관계에서는 등기부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곧 법적인 100% 소유자다. 사장님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이 63억짜리 집의 진짜 주인은 시아버지 오병규가 아니라 바로 너 문세린이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한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죠. 5년 동안 이 거대한 집에 쓸모없는 짐짝처럼 여겨지며 온갖 수모를 당했던 제가 실은 이 어마어마한 63억짜리 저택의 유일한 법적 소유자였다는 사실이 제 발밑을 토째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나, 지난 5년 동안 그 비싼 2층 집 재산세랑 다달이 나오는 관리비는 대체 누가 냈니? 오병규 회장 통장에서 나갔어? 저는 얼른 제 핸드폰을 꺼내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해둔 제 명의 통장의 이체 내역 폴더를 곧바로 열어 보여드렸습니다. 아니요. 첫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제 통장에서 냈습니다. 어머님이 고지서를 저한테 던지면서 알아서 내라고 하셨거든요. 제 핸드폰 속 빼곡한 기록을 훑어보던 배정우 사장님의 얼굴에 환한 화색이 돌며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하다, 세리나. 이거면 끝났어. 넌 단순하게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집을 유지하고 관리해온 진짜 소유자라는 빼박 증거야.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이 이체 내역은 절대 못 뒤집어. 저는 그제야 5년 전 결혼을 앞두고 사장님이 제게 남기셨던 조언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성실한 게 너 하나뿐인 집안은 오래 못 간다. 짐승 같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짓밟고 비웃었지만 제가 바보처럼 매일 밤 무심코 남겨온 그 성실한 영수증과 기록들이 결국 저를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배정우 사장님의 표정이 이내 다시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기뻐하긴 이르다. 오병규 회장이 은밀하게 법무사를 만나서 집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어. 만약 서류를 꾸며서 한 번 더 명의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소송이 몇 년씩 걸리고 아주 골치 아파져. 소유권이 온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지금 저놈들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장님의 경고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눈빛에는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서늘하고 독한 결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던 나약한 며느리 문세리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조용하지만 바위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제 뜻을 밝혔습니다. 이 63억 2층 집 당장 팔겠습니다. 저것들이 제 명의를 도둑질해서 손쓰기 전에 제가 먼저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릴 거예요. 제 선언을 들은 배정우 사장님은 입가에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옛 직원의 억울함을 씻어주고 은혜를 갚을 절호의 때가 왔다는 듯 두 팔을 걷어붙이셨죠. 좋다. 내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시세보다 조금 싸더라도 63억 현금 매수가 당장 가능한 알짜배기 실수요자를 사흘 안에 꽂아주마.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부동산 큰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치밀한 반격 설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각 후 부과될 양도소득세부터 취득경위, 그리고 훗날 시댁이 걸어올지 모를 실명법상 소유권 방어 논리까지 하나하나 서류로 완벽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시댁 진영에서 어떤 악랄한 소송을 걸어와도 절대 뚫리지 않을 강철 같은 법적 방패를 든든하게 세워두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사흘 뒤 오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숨막히는 계약 현장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저는 망설임 없이 63억 매매계약서 소유자란에 인감도장을 눌러 찍었습니다. 매수자가 스마트폰으로 잔금을 완납하는 순간 시댁의 자랑이던 2층 집은 되돌릴 수 없이 남의 손으로 완벽하게 확정되어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문을 나서며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비명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집주인이 나라는 걸 몰랐냐며 통쾌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직후였습니다. 전화를 매정하게 끊어버린 제 곁으로 다가온 배정우 사장님이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나직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수고했다, 세리나.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다. 63억을 뺏긴 저 악마들이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사장님의 날카로운 예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곧바로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2층 집의 매각 계약을 속전속결로 마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배정우 사장님의 세무회계사무소 한 구석에 임시로 자리를 마련해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던 제 앞으로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가사도우미 진옥희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며칠 사이 맘고생을 심하게 하셨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헬쑥한 모습이었지만 품 안에는 무언가를 목숨처럼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앞까지 다가온 아주머니는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보고는 품에 안고 있던 물건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새댁 내가 어젯밤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거 들고 달려왔어. 책상 위에 놓인 것은 며칠 전 부엌 식탁에서 제게 살짝 보여주었던 그 손때 묶고 모서리가 다 해진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수첩을 펼쳐 제 앞으로 바짝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지난 15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겪은 일들 모조리 적어둔 일기장이자 장부야. 시험이나 오 회장이 언제 무슨 서류를 꿍꿍이로 빼돌렸는지 내가 본 건 날짜별로 다 적어놨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의 낡은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지만 내용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201X년 10월 14일 마이너스 사모님이 새댁한테 친정돈 2억 당겨오라고 닥달함. 그 돈으로 지 아들 학원비 낸다고 유세덤. 5년 전 제가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 2억 원을 눈물로 빌려와 시어머니 계좌로 보낸 그 억울한 날의 정황이 제 3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 페이지에는 진옥희 아주머니 본인의 참담한 눈물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202X년 3월 5일 마이너스 며느리 들어왔으니 일 줄었다며 사모님이 내 월급 30만 원 깎음. 식비 핑계로 10만 원 더 안 줌. 202X년 8월 12일 마이너스 5회장 부도 났다고 내 월급 3개월치 밀림. 달라고 하니 도둑년 취급하며 쌍욕함. 15년 동안 떼인 임금의 내역과 모욕당한 상황들이 증거처럼 빼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뜨겁게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넓고 차가운 강남 2층 집에서 모두가 저를 벌레 취급할 때 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저를 조용히 지켜보며 저 악마들의 만행을 묵묵히 기록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가슴이 시렸습니다. 오키 아주머니, 새댁, 나도 이제 더는 바보같이 참지 않을 거야. 나이 든다고 짐승 취급당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새댁이 용기 내서 저 악마들이랑 싸우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나도 내가 뼈 빠지게 일하고 떼인 내 돈 전부 받아낼 거야. 경찰이든 법원이든 새댁이 부르면 내가 언제든 가서 이 수첩 들고 다 증언해 줄게. 오랜 세월 두려움과 침묵 속에 숨죽여 살던 이 예순한 살해 여인은 마침내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리며 각성했습니다. 두 여자가 낡은 수첩을 사이에 두고 단단하게 손을 맞잡으며 연대의 힘을 키우는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정우 사장님과 함께 치밀한 법적 반격을 준비하는 사이 63억 2층 집이 팔렸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곧장 시댁 집안 전체로 무겁게 퍼져나가며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2층 집 거실 한가운데서 시어머니 채말려는 며느리가 집을 통째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충격으로 알아눕는 대신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에 불을 켜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서들과 친척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못 베어먹은 며느리년이 우리 정한이 몰래 우리 집 63억을 통째로 서류 위조해서 훔쳐갔어요. 우리 가족들 죄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시어머니는 거짓 눈물까지 짜내며 저를 천하에 파렴치한 도둑년이자 꽃뱀으로 몰아세우는 악의적인 소문을 기정사실처럼 마구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려 삽시간에 퍼졌고 친척들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버렸습니다. 곧이어 제 핸드폰으로 비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문세린.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니? 시댁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다니. 넌 천벌을 받을 거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조롱과 손가락질에 제 마음은 잠시 덜덜 떨리며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 독하게 군 것은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자책감이 고개를 들려 했죠. 하지만 저는 진옥희 아주머니의 낡은 수첩과 제 핸드폰에 저장된 5년치 이체 기록을 꺼내보며 꽉 쥔 주먹에 힘을 주고 다시 마음을 독하게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소문이 돌고 돌아 급기야 부동산 실수요자였던 매수인 측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시댁에서 매매 무효 소송을 대대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흉흉한 소문을 전해 들은 매수인은 몹시 불안해하며 배정우 사장님에게 다급히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배 사장님, 이거 뭡니까? 집주인이 소송을 건다는데 괜히 우리가 덤터기 쓰고 수십억 날리는 거 아닙니까? 당장 계약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주세요. 매수인이 흔들리며 발을 빼려 하자 완벽하게 성공한 줄 알았던 63억짜리 매각판이 순식간에 다시 뒤집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배정우 사장님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히 매수인을 진정시켰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저쪽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매도인 문세린 씨의 소유권은 부동산 실명법상 100% 완벽하며 저쪽이 어떤 소송을 걸어와도 이 계약은 끄떡없습니다. 제가 오늘 중으로 완벽한 법리 검토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 제발 하루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은 전화를 끊자마자 코피를 쏟을 듯 맹렬하게 법리 검토서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말려의 폐악질은 기어이 제 소중한 친정 부모님에게까지 마술을 뻗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에 쳐들어가다시피 전화를 걸어 악을 썼습니다. 사돈, 딸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시댁 등골을 빼먹고 재산까지 도둑질을 해갑니까? 당장 그 도둑년 내 앞에 끌고 와서 무릎 꿇리세요. 순박한 제 부모님이 저 때문에 시어머니의 끔찍한 폭언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내가 2억이고 63억이고 다 포기하고 이 진흙탕 싸움을 여기서 그만둬 버릴까 하는 나약한 흔들림이 다시 한번 저를 거세게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제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자 곁에 있던 진옥희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두 손을 따뜻하고 강하게 꽉 붙잡았습니다. 세댁, 마음 단단히 먹어.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야. 죄인은 우리 세댁이 아니야. 15년 동안 내 피 같은 월급 떼먹고 세댁 내 친정 돈 2억 날름 꿀꺽한 저 탐욕스러운 악마들이 진짜 쳐 죽일 죄인이지. 내가 증인이니까 끝까지 싸워보자고. 진옥희 아주머니의 결연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쩌렁쩌렁 울리며 꺼져가던 용기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고 아주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전의를 다지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상간녀 하윤슬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꿀맛 같은 밀월 여행을 즐기던 오정아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63억짜리 2층 집이 통째로 전처에게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는 달콤한 신혼여행 일정을 모조리 팽개치고 짐을 대충 쑤셔 넣은 채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허둥지둥 귀국한 오정아는
시차 적응도 채하지 못한 채 눈에 불을 켜고 저를 향한 맹렬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사라는 든든한 권력을 등에 업은 그는 마치 제 손바닥 위에 세상을 올려놓은 듯한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귀국하자마자 남편은 가장 비싸고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상대로 63억 2층 집 매매 계약 무효 소송과 재산 은닉 및 배임 혐의를 엮은 거창한 형사 고소장을 동시에 날렸습니다. 남편은 법원 동기들과 선배 판사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은근히 자문을 구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명색이 현직 판사인데 그 무식하고 격 떨어지는 여자 하나 밟아버리는 걸 못할 것 같아? 쥐도 새도 모르게 빵에 쳐넣고 63억 다 되찾아올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의 오만방자한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시아버지 오병규까지 전면에 나서며 총공세에 합류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집은 내가 며느리한테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세금 피하려고 잠깐 명의만 빌린 거다라며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필 진술서를 수십 장씩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무시무시한 소송 서류와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집으로 날아들자 저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차가운 배임 고소장을 손에 쥐고 덜덜 떨던 날 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다시 바보 같은 자기 의심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걸까? 그냥 내 이름으로 된 종이 쪼가리를 남의 집구석에 던져주고 짐 싸서 조용히 쫓겨나는 게 맞는 일이었을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지독하게 세뇌당했던 패배주의에 갉아먹히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 서류 뭉치를 껴안고 배정우 사장님의 세무회계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퀭한 눈으로 사장님 책상 위에 그 끔찍한 서류들을 어지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사장님, 저쪽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형사 고소까지 했어요. 아버님은 명의신탁이라고 진술서까지 썼고요. 저 정말 감옥 가는 건가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떨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돋보기를 쓰고 매서운 눈으로 고소장과 오병규 회장의 진술서를 꼼꼼히 훑어보던 배정우 사장님의 얼굴에 갑자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어깨를 들썩이며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린아, 쫄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자기들 무덤을 아주 깊게 파놨네. 사장님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제가 미처 보지 못한 판의 거대한 이면을 짚어주셨습니다. 세린아, 잘 생각해봐. 5년 전에 내 시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된 63억 집을 내 명의로 쏙 빼돌린 진짜 이유가 뭐였지? 그야 회사 부도 나서 세금 압류 들어오는 거 피하려고. 빙고, 바로 그거야. 사장님이 무릎을 탁 치며 통쾌하게 외쳤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이 진술서에서 이 집은 며느리한테 준 게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내 재산을 잠깐 숨겨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곧 5년 전에 자기가 고의로 세금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불법으로 은닉했다는 완벽한 자백이 되는 거란다.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들 돈 떼먹고 국가 세금 피하려고 재산 명의를 남의 이름으로 돌리는 짓. 그게 바로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아주 무거운 범죄야. 거기다 5년 전 건설사 부도 당시에 구린 자금 흐름까지 털면 조세 포탈 정황까지 줄줄이 엮여 나올걸.
내 시아버지는 너를 잡겠다고 무기로 꺼내든 이 진술서 한 장 때문에 제 발로 감방에 들어가게 생긴 거라고. 결국 며느리를 잔인하게 무너뜨리려고 시아버지가 악을 쓰며 쓴 진술서가 스스로를 범죄자로 고발하는 족쇄이자 치명적인 자충수로 뒤바뀌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배정우 사장님은 눈부신 속도로 반격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오병규 회장의 진술서를 근거로 삼아 강제집행면탈과 거액의 조세 포탈 정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반박 자료를 밤새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옥희 아주머니의 15년치 피눈물이 담긴 낡은 수첩 내용과 제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아둔 세금 이체 기록을 나란히 첨부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피땀 어린 기록이 하나의 거대한 서리로 합쳐지자 강남 2층 집 사람들이 지난 세월 동안 저질러 온 오만하고 부당한 죄악들이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그물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날 오전, 저는 사장님이 챙겨주신 무거운 반박 서류 가방을 직접 손에 들고 오정환과 오병규 회장이 선임한 그 잘난 대형 로펌의 변호사 사무실 문을 당당하게 열고 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에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깔보던 변호인 앞에 앉았을 때 제 얼굴에는 5년 전 핍박받던 나약한 며느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의 칼자루를 단단히 틀어쥔 서늘하고 무서운 승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굳은 얼굴의 변호사를 향해 챙겨온 반박 서류를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착착 펼쳤습니다. 변호사님, 시아버님께서 계속 이 집이 명의신탁이라고 억지를 부리시겠다면 저는 이 진술서를 들고 곧바로 국세청과 검찰청으로 갈 겁니다. 저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조용하지만 뼈 있는 통보를 날렸습니다. 이 진술서는 아버님 스스로 5년 전에 세금 압류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했다는 명백한 자백입니다. 곧바로 강제집행면탈죄에 거액의 조세 포탈 수사로까지 줄줄이 이어지겠죠. 현직 판사인 오정환 씨가 자기 아버지의 이런 더러운 범죄 사실을 옹호하고 명의신탁 소송을 이어간다면 그 판사 옷도 무사하긴 힘들 겁니다. 이어 저는 진옥희 아주머니의 15년치 끔찍한 임금체불 기록 수첩과 시어머니가 제 친정에서 강탈해 간 2억 원의 차용증까지 나란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채말려 씨의 상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즉 임금체불과 2억 원 사기 혐의까지 전부 고소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제 배임 소송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기세등등하게 저를 밟으려던 변호사의 얼굴은 테이블에 깔린 압도적인 증거 더미 앞에서 삽시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뒤적일 뿐 더 이상 제게 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정환과 오병규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딛고 섰던 그 잘난 반격의 발판은 제가 던진 진실의 폭탄 앞에서 그 순간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를 통해 저쪽 진영이 어떤 끔찍한 구렁텅이에 처박혔는지 전해 들은 남편 오정환은 그제야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명예신탁을 주장하던 아버지의 진술서가 5년 전 재산 은닉 자백으로 둔갑하여 강제집행면탈 수사를 불러오고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어머니까지 범죄자가 될 위기. 설상가상으로 며느리 친정 부모님 돈 2억까지 사기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그 모든 추악한 불법 행위들이 겹치면 초임 판사인 자신의 눈부신 경력과 위신이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철저히 매장당할 거대한 폭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만한 판사 나리의 콧대는 하루아침에 꺾여버렸죠. 변호사를 만나고 온 다음 날 오후 제 핸드폰으로 불이 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오정환이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세리나. 나야, 오정환. 며칠 전 하와이에서 너는 내 격에 안 맞는다며 차갑게 저주를 퍼붓던 남자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비굴하고 다급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세리나, 우리 일단 만나서 대화로 풀자. 내가 변호사한테 배임 고소장이랑 매매 무효 소송 서류 다 당장 취하하라고 시켰어. 우리 아버지 진술서도 폐기할게. 그러니까 제발 세무서랑 검찰청에는 가지 말아줘. 저는 달콤한 권력을 잃을까 벌벌 떠는 그의 찌질한 목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조소를 흘렸습니다. 정한 씨, 며칠 전 하와이에서는 저보고 수준이 안 맞아서 이혼하자고 큰 소리치지 않으셨나요? 그건 내가 하와이 시차 때문에 헛소리를 한 거고, 세리나, 우리가 그래도 5년이나 같이 산 부부 아니니. 내가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담담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오정환의 비굴한 애원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판사 사모님 할 격이 못 돼서요. 이제 당신하고 대화 섞을 격도 안 됩니다. 소송 취하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미 제 갈 길 다 정했으니까요. 문세린, 제발. 저는 악을 쓰는 남편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리며 조용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쳐넣었죠. 그날 오후 배정우 사장님이 매수인 측에 완벽한 실명법 방어 논리와 오병규 회장의 자충수가 담긴 최종 법리 검토서를 팩스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계약 취소를 운운하며 불안에 떨던 매수인은 검토서를 확인하자마자 안도하며 63억 매매 계약 확정에 동의했습니다. 흔들리던 판은 마침내 반석 위에 올라 되돌릴 수 없게 고정되었고 기나긴 싸움은 완벽하게 저의 승리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시댁 사람들의 추악한 성벽은 도미노처럼 처참하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정우 사장님이 넘긴 자료를 단서로 국세청 세무당국이 전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병규 회장이 제출했던 명의신탁 진술서를 결정적 단서로 삼아 5년 전 건설사부도 당시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재산 은닉 정황을 본격적으로 털기 시작한 것이죠. 저를 무너뜨리겠다고 억지 명의신탁을 주장하던 시아버지는 도리어 강제집행 면탈과 조세 포탈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는 피해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부도 위기의 건설사와 함께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떠안게 된 오병규 회장은 조사실에서 넋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무렵 고용노동청에서도 통쾌한 반격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15년 동안 짐승 취급을 받으며 월급을 떼어온 진옥희 아주머니가 배정우 사장님과 제가 준비해 준 서류를 챙겨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진정서 접수 창구에 서서 낡고 까만 수첩을 증거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거 보소, 근로감독관 양반. 저 악독한 강남 2층 집 채말려가 15년 동안 내 피 같은 월급을 이런저런 핑계로 깎고 떼먹은 명백한 장부요. 욕설에 인격 모독당한 것도 모자라 내 돈 3천만 원을 통째로 떼었단 말이오. 진옥희 아주머니의 눈물 어린 진술과 빼곡한 증거 수첩 덕분에 노동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그깟 도우미 주제에 어디서 뻗대? 라며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 채말려는 결국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며칠 뒤 우체부로부터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아든 채말년은 생전 처음 겪는 무서운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의 압박감에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을 아래 것이라 깔보며 우아한 종부 행세를 하던 그녀의 오만한 얼굴에서 그 잘난 위세는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는 오정환과 상간녀 하윤슬의 사이에도 차가운 파국이 들이닥쳤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카페에 나타난 하윤슬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자리에 앉자마자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정환의 집안이 홀라당 망해먹고 63억 2층 집이 남의 명예 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전부 전해 듣고 나온 참이었죠. 정한 씨, 당신네 집구석 강제 집행면탈에 세금 포탈로 국세청 털리고 있다며? 집도 다 뺏겨서 당장 길바닥 나앉게 생겼다면서. 하윤슬이 커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오정환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윤슬아,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변호사 사서 다 해결할 수 있어. 나 판사잖아. 판사? 웃기고 있네. 시아버지는 조세 포탈 범죄자의 시어머니는 도우미 월급 떼먹은 사기꾼. 당신은 조만간 징계위원회 불려갈 판인데 그 판사 배지가 얼마나 갈 것 같아? 하윤슬은 오정환의 손을 징그러운 벌레 털어내듯 툭 쳐냈습니다. 착각하지 마. 나 판사 사모님 타이틀 달고 사모님 소리 들으려고 당신 만난 거지. 집구석 망해서 파산 위기에 형사재판 불려다니는 찌질한 논팽이랑 살려고 내 인생 건 거 아니야. 오늘부로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하윤슬은 얼음장 같은 통보를 남긴 채 자리에 놓인 명품 가방을 획 낚아채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 식어가는 커피잔 앞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오정환은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자신이 격에 맞는 화려한 인생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하와이에서 끌고 온 커다란 캐리어를 질질 끌고 오정환이 도착한 곳은 자신이 떵떵거리며 나고 자란 논현동 63억짜리 2층 집의 거대한 대문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했던 철제 대문에는 이미 낯선 새 주인의 화려한 명패가 단단하게 걸려 있었고 굳게 닫힌 도어록 비밀번호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정환이 멍한 얼굴로 도어록을 꾹꾹 누르자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곧이어 인터폰 너머로 낯선 매수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 밖에서 자꾸 남의 집 도어록 누르는 분 누구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요. 오정환은 인터폰을 향해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캐리어 손잡이만 꽉 움켜쥐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법복을 입고 판사 배지를 달며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아들도 입만 열면 우리 집안 63억을 읊어대며 사람을 쥐잡듯 잡던 시어머니도 이제 이 넓은 세상 천지에 그들이 편히 다리 뻗고 돌아갈 집은 단 한 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깊은 밤 찜질방 구석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어머니 채말려가 제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다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리나 내가 이 어미가 다 잘못했다. 내복바람으로 찜질방 바닥에 누워있으려니 뼈가 시려서 죽을 것 같구나. 우리가 그동안 몹쓸 짓 한 거 다 뉘우칠 테니 네가 판 돈 1억만이라도 아니
전세 얻을 돈이라도 제발 좀 빌려다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데서 자고 싶구나.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애걸복걸하는 시어머니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조차 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한 점의 흔들림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큰 소리치며 사람 짓밟던 그 찬란한 시절이 완전히 끝난 것뿐이에요. 길바닥이 춥든 말든 저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남이니까 다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의 집이 마침내 제 발밑에서 완벽하고 앙상하게 부서져 내린 통쾌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이듬해 봄, 저는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63억 원을 정리한 매각 대금의 일부로 마련한 작고 예쁜 마당이 딸린 아담한 단층집이었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핍박이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히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죠.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하게 밀려드는 파도 소리가 방 안가득 기분 좋게 들어찼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짭조름한 명란젓 한 점을 얹어 천천히 아침 식사를 즐겼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숨죽이고 남의 밥상을 차리던 그 손으로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따뜻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 은인인 배정우 사장님이 바닷가 근처에 새로 낸 세무회계사무소 강릉지사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배정우 사장님이 환한 얼굴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단순한 격리 직원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자산관리 상담 파트너로 든든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제 자리는 창밖으로 푸른 강릉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전망 좋은 곳에 마련되어 있었죠. 세리나, 푹 쉬고 첫 출근한 기분이 어떠냐? 사장님 덕분에 매일매일이 꿈결 같습니다. 다시 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을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넉넉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다 네가 똑부러지게 행동한 결과다. 내 성실함이 그 거대한 63억을 거뜬히 지켜냈으니 이제부터는 다른 억울한 사람들 재산도 우리가 나란히 앉아 함께 지켜주자꾸나. 저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하게 벅차올랐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악랄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피 같은 재산을 빼앗길 뻔한 이들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서류 한 장과 영수증 한 줄이 얼마나 소중한 무기가 되는지 일러주는 일. 저는 그 일에서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삶의 보람과 긍지를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에 볕도 들지 않는 습하고 비좁은 낡은 월세방에서는 끝없는 절망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직 건설사 대표 오병규는 국세청의 끈질긴 재산 은닉 및 조세 포탈 조사 끝에 남은 재산을 모조리 압류당하고 거액의 추징금까지 두들겨 맞아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오병규의 아내 채말년은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체면마저 산산이 부서진 채말년은 빚쟁이들을 피해 친척들에게도 버림받고 곰팡이 핀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휘두르려던 아들 오정환 역시 처참한 만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끔찍한 범죄와 본인의 불륜 스캔들이 법원 내부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오정아는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결국 초임 판사법복을 벗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격에 맞는 화려한 인생만 줬던 오정아는 결국 제 몸 하나 편히 늘 격에 맞는 방 한 칸조차 얻지 못하고 좁은 월세방 바닥을 뒹굴며 매일 밤 쓰디쓴 소주로 절망을 삼켰습니다. 보름 남짓 흐른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밀린 임금과 위로금을 모두 완벽하게 돌려받고 오랜 가사도우미 일을 완전히 그만둔 진옥희 아주머니가 강릉집으로 반갑게 놀러왔습니다. 두 여자는 마당 앞 나무 툇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갓 삶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원도 찰옥수수를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진옥희 아주머니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이고, 15년 동안 꽉 막힌 강남 2층 집 부엌대기로만 살다가 이렇게 탁 트인 바다를 보니까 내가 살던 세상이 완전히 딴판으로 달라진 것 같네. 아주머니, 앞으로는 주말마다 답답하실 때 언제든 훌쩍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매일 솜씨 발휘해서 해드릴게요. 우리는 옥수수를 베어 물며 지난날 시댁 구석에서 겪었던 끔찍한 모욕과 상처들을 시원한 파도 소리에 미련 없이 훌훌 흘려보냈습니다. 저녁 무렵 아주머니가 잠시 툇마루에서 낮잠을 주무시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강남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던 날 꽉 쥐고 있던 낡은 핸드폰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전원을 켜고 통화 기록을 열어보니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부재중 68통이라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제 심장을 미친 듯이 옥죄고 숨을 막히게 하던 그 폭력적인 숫자가 이제는 아주 아득하고 먼 전생의 일처럼 무덤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러 그 지긋지긋한 부재중 통화 기록을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타서 다시 툇마루로 나가 앉으니 저물어가는 강릉 바다 위로 붉고 찬란한 노을이 잔잔하게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진옥희 아주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커피잔을 받아들고는 붉게 물든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세댁, 정말 후회 안 해? 남들은 못해서 안달인 그 으리으리한 판사 사모님 자리 말이야. 저는 아주머니를 향해 환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볍게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아요. 눈앞에서는 하얀 거품을 일으키는 파도가 쉼없이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규칙적으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잔하고 부드러운 파도 소리 속에서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온몸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차가운 겨울이 마침내 완벽하게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새벽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남의 밥상을 차리던 나약한 며느리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 텅 빈 자리에는 단단한 손으로 자기 삶의 문을 스스로 획 열어젖힌 한 사람이 찬란한 봄 바다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캄캄한 지옥 속에 갇혀있던 주인공이 마침내 훌훌 털고 일어나 스스로 빛을 찾아 나오는 과정이 참 통쾌하면서도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에는 다른 사람의 헌신과 성실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바보 취급하며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남겨온 정직한 기록과 성실함은 결국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남을 짓밟고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니까요. 혹시라도 지금 과거의 주인공처럼 주위의 핍박 속에서 억울하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와 통쾌한 대리만족,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